어느덧 정교 10강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제9강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타이틀을 이렇게 쓴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개인 구원, 사회 구원. 개인 윤리냐 사회 윤리냐 사실은 그 문제인데 어떻게 사회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 전체를 구원해요? 그거는 중세 때는 뭐 어느 정도 그런 꿈을 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죠.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질 만큼 성장한 후에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사회구원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쓰기 시작했는데 나도 무의식적으로 이걸 쓴 거예요, 제목에. 그런데 사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한국 개신교 신앙은 주로 개인의 구원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한 건 사실이죠. 세계 정치, 문화, 사회, 역사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개인들이 이 험한 죄악 세상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관이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물론 잘못된 복음주의 신앙의 폐해라고, 잘못된 복음주의, 저는 복음주의를 뭐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잘못된 복음주의 신앙의 폐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교회는 사회 문제, 특히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나 역사의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신자들로 차고 넘치는 것은 사실이겠죠. 정치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있는 신자를 보면 저 친구 정치적이다, 그렇게 좋지 않은 뜻으로 야심이 있다 하는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종종 우리 모두가 이미 정치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이미 우리가 싫든 좋든 어떤 정치 제도나 이념을 좋아하든 말든 간에 어떻든 간에 집권 세력의 정치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정치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툭하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들먹인다. 사실 간디라는 사람은 세인트 팔로티션, 성자이면서 정치가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 가운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했습니다. 그거는 종교인들이 정치하자는 그 말이 아니라 정치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영적인 배경이 있어야 된다,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그 강한 신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게 그 사람의 확고한 입장이고, 실제로 그거로 13억 인도 인구를 움직였고 세계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된 거, 정치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이미 정치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툭하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들먹이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원칙, 정종분리라고 할까, 이 원칙을 금과 옥조처럼 내세우고 이른바 진보 진영의 지나친 정치 성향 내지 개입을 막 비판하던 사람이 정치와 종교는 별개다, 분리를 그러던 보수 진영의 지도자들이, 복음주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실제로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노골적으로 특정 정신과 손잡고 정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복음주의 신앙인들은 사회 비판이나 사회 윤리를 무시하는 종교들은 이미 사회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사회 참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종교단체는 말이나 생각이나 의도에 상관없이 이미 특정한 사회제도와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뜻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보 진영에 속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종교를 가장해서 정치를 한다고 비난하던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큰 교회에서 설교할 때 공식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최소한도. 적어도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신자들이, 교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해요. 이 보수 진영의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요. 거의 신인데 죄의식, 타락한 사회와 문화,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실망과 포기가 복음주의의 진면목인 건 사실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수를 자처하는 우리나라 복음주의 신자들은 사실 이와 무관합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특정 세력을 지지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가 얘기하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40%가 솔리드 블록 지지층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주의 진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참 좀 제발 그 말만 좀 안 했어도 트럼프의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근데 이런 복음주의 세력이 이 사람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도 미국의 일일 확진자 기록을 세웠대. 거의 4만 명이 확진자가 생겼대. 이건 참 이게 기가 막혀요. 그 중에서 몇천 명은 또 죽겠죠 앞으로. 지금 12만 몇천 명이 죽었대. 그런데도 아직도 트럼프는 자기가 처음에 대응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고 지금도 각종 변명으로 말만 하면 이 사람은 모든 관심이 지금 재선에 가 있어요. 그럴수록 위험해요. 재선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북한 김정일이하고 갑자기 그냥 모든 거를 핵이고 뭐고 저리 가라고 무조건 그냥 해서 자기 외교 업적으로 세울런지 또 아니면 전쟁을 벌일런지 어디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보좌관들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비판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 충성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보수를 자처하는 우리나라 복음주의 신자들이 무슨 조찬 기도회 같은데 가장 열심히 다녀요. 복음주의 거기서 대통령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러는지 악수라도 한번 하려는지. 복음주의 진영에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습니다. 사회 참여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반드시 복음주의가 대립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그룹이 존재하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문제가 많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이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지 집단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국에 가면 집단이 있을까?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국엔 돈이 없을 것이다. 그거는 모두가 다 동의할 거예요. 집단이 있을 것이냐, 부부가 있을 것이냐, 결혼이 있을 것이냐, 덩달아 남자들 가운데 교회 안 나가고 부인만 교회 나간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지? 농담 삼아 나는 당신 붙잡고 있으면 저절로 천국 갈 테니까 걱정할 수 없다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게 착각일까 정말일까 희망사항일는지 모르죠. 집단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 가서도 집단이 계속해서 있다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는지 모른다. 집단이 이기심은 선을 가장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집단 이기주의가 개인 이기주의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모든 분란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양보가 없어. 나는 사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고 그럴 때는 뻔히 보이니까 못하는데 집단을 위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집단 간의 갈등이 왜 생기겠어요? 지금 뭐 생태계 문제로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 그러니까 화성으로 이민 갈 수 있고 지금 그 프로젝트를 아주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분 사람 알죠? 누군지.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화성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구에서 땅 따먹게 하다가 다 망쳐놓고 화성 가서 또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언젠가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가능한 것 같지도 않아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도덕적 보편주의하고 오히려 직결합니다.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개인이 하고 개인주의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개인주의자만이 진정으로 보편적 윤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을 먼저 내세우고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돼 있어요. 정치가이든 철학자든 뭐 이런 사람. 예?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자가 돼야 돼요. 근데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친구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그럴 때 나쁜 뜻으로 쓰이는데 그 나쁜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나빠, 사실은. 자, 개인주의는 사실은 보편주의하고 직통합니다. 더군다나 종교적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집단의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개인 윤리냐 사회 윤리냐 이거는 말이 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주로 제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할 겁니다. 사실 이런 사회구원이라는 말은 사회윤리냐 이런 거를 지금 두고 한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요즘에도 씁니까? 사회구원이라는 말을? 예? 요즘에도 쓰는 사람이 있죠. 되게 개인구원,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또 보수주의자들이 그 말을 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사후 구원의 세계나 천국이 어떤 성격의 세계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거기엔 돈이라는 것이 없는 세계일 것이고 어떤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일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천국이 또 다른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돈과 집단은 현세의 특징인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존재는 그 자체가 집단 이기주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집단이 때로는 공동체로 미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연, 혈연, 학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연, 혈연, 학연 하면 되게 다 알아요. 애비가 누구냐,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 다니냐 그러면 신상 파악이 되는데 그 하나도 없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또 괜찮아. 원래 그 의식이 별로 강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이태리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다 있었어요, 이게. 근데 사회가 바뀌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별 수 없어요. 오늘날 시민사회 단체들처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한 사회가 아닙니다. 전통사회는 독일 사회학자 알프레드 토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표현대로 게만샤프트, 운명공동체예요. 혈연, 지연, 학연에 근거한 건 학연은 좀 선택적인 요소가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 학연은 그러니까 운명공동체는 아닌데 지연, 혈연은 분명히 운명공동체죠. 게만샤프트라고 그래요. 게젤샤프트 현대적인 시민사회, 우표, 취미, 골프클럽, 뭐 탁구클럽 이런 건 다 게만샤프트예요. 그거에 특정한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 소사이어티죠. 요즘 말을 하면 사회, 무슨 사회.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혈연 공동체 같은 거는 없을 것이라는 거. 이런 운명 공동체는 없을 것이라는데 아까 같이 생활했는데 마누라는 못 가고 나만 가? 안 가겠다. 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제가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애완견을 너무 좋아해서 애완동물 안 가면 천국에 안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럴 정도로 가족의 일원처럼 생각하니까. 하여튼 성숙한 공동체, 배타성을 극복하고 따뜻한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보편적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실현할지,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당면한 근본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현대 사회, 시민 사회의 게셀샤프트가 너무 냉혹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안 된다 하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혈연 공동체도 아니고 이익 공동체도 아닌 인터레스트를 나누는 공동체도 아닌 제3의 말하자면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공동체라면 뭐 당연히 현대 문명이 나아가야 할 목표죠.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느냐 그 얘기가 제가 조금 이따 더 할 겁니다. 이러한 이상적 공동체가 적어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 도덕적 존엄성과 주체성, 이건 근대 계몽주의의 근대 사회가 쟁취한 것이거든요. 이것에 근거합니다. 그가 근거하면서도 그것이 개인과 개인과 사회의 갈등과 개인주의를 폐단을 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극복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제3의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은 전통적으로 신분윤리를 강조했습니다.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체제나 제도를 하느님의 뜻이라고 혹은 자연의 섭리라고 운명이라고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종교가 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세계 어디서나 사회 질서의 보루처럼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따라서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과 온갖 특권을 누리는 보수층들은 종교를 좋아합니다. 종교를 지지합니다. 자기는 신앙이 없어도 교회 가라, 뭐 절에 가라, 다닌다고 그 다니는 사람들을 가라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을 좀 좋게 봅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일 것 같아요. 오늘날도 신자나 비신자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교는 전통적으로 사회윤리나 정의 문제 같은 데는 관심이 없었고 그런 데는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사회, 신분윤리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전통사회에도 부조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간혹 예외적으로 있긴 했고 지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상가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상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까지나 칼 막스의 공산혁명 이전에는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그냥 망상 내지 환상 정도고 드림이죠. 어디까지나 예외적 현상이고 사회를 바꿀 만한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나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자들이 지상낙원의 꿈으로 집단의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토탈리테리안 시스템으로. 대대적인 사회 변혁을 전개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을 20세기 역사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역사의 가장 큰 교훈이 하나 있다면 전체주의, 공산주의든 무슨 가든 아무리 좋은 명목에도 사람을 닥달하고 총동원하고 사회를 총동원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대개 유토피아적인 건데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된다는데 그 다음에 대안이 있냐? 대안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전통사회로 갈 수도 없잖아요.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을 20세기 역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적어도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을 무시하는 구원, 더군다나 종교적 의미의 구원을 사회주의나 소규모 공동체 운동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동체 운동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하다 보면 또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기 쉽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실은 상당히 소규모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규모로 뭐 하다 보면 조직과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양상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라는 개념도 전통사회에서는 주로 가족이나 혈연, 출신 지역이나 고향을
중심으로 하는 운명 공동체의 성과 거의 전부였습니다. 옛날에는 개인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형성한 현대 세계의 사회단체나 조직 게젤샤프트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사회 윤리도 주로 개인의 인격 함양을 중시하는, 치중하는 덕의 윤리, 이걸 ethics of virtue라고 합니다. 덕의 윤리, 개인의 덕행과 덕목을 강조하는 그런 개인 윤리나 학은 신분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양반 하여튼 신분윤리 내지 운명공동체들의 구성원 사이의 친서관계, 운명공동체, 혈연이나 지연공동체의 친서관계에 따라서 치중하는 윤리, 개인윤리를 할지라도 그런 윤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사람들 사이에 소규모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광주 내려가서 보면 산악이 많다 보니까 산이 70%라고 그러던가 우리나라 전국대. 그리고 동네마다 차단될 수밖에 없어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집성촌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 하이웨이가 나가지고 막 지금 고속도로가 큰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뿌리의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깊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산이 있고 내어물이 있고 곧 폐쇄됐어요. 지형 자체가. 고개를 넘어야만 이웃 동네를 방문할 수 있으니까. 친소관계, 아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에 치중을 했습니다. 전통의 개인 윤리는. 이것도 현대사회처럼 모르는 사람들, 타인을 매일 부딪히고 만나고 살아야 되는 현대사회 윤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돼. 개인 윤리를 할지라도 사회 윤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책이 하나 있는데 벤자민 넬슨이라는 사회학자가 돼요. 이 사람이 The Idea of Usury, 고리대금의 윤리 관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usury 고리대금이라고 제가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냥 interest, 이자를 누구한테 받느냐는 거 문제인데 이 문제 하나 가지고 그냥 명제를 썼어요. 정말 이런 학자가 다 있구나 하는 게 명제예요. 이 책이.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 길고서 별책을 다 읽네. 별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사회학자가 소개했기 때문에 읽었어요. 근데 정말 명제예요. 뭐냐면 먼저 보세요. 이자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이 휴먼 릴레이션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셋을 딱 구별해요. 유태인들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구약 성서의 가르침에 이자를 받지 못하다. 자기들끼리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tribal brotherhood이라고 그랬어요. 종족적, 부족적 혈연 공동체의 윤리야. tribal brotherhood. 그 다음에 이것이 물론 안 되겠고도 그러니까 중세대 가톨릭 교회는 이자를 누구에게도 받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universal brotherhood이야. 모두가 형제자매고 하느님의 아들, 딸이니까. 맞죠? 좋은 얘기인데 이게 정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칼빈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친족 간에도 형제자매들끼리도 아마 이자를 받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Universal Otherhood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타자가 되는 Universal Otherhood. 지금 그 세계,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 그 세계. 그러니까 Tribal Brotherhood, Universal Brotherhood, Universal Otherhood. 말이 되죠. 이 셋으로 속된 말로 하면 젖어버린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건 그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자 받는 것이 그런 현상에 주목해서 이렇게 딱 그냥 세계 윤리의 형태를 딱 정리하는데 기가 막힌 이런 학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제가 엎드려 절하고 따라가 다니겠어요? 없어요. 근데 벤자민 넬슨이라는 이름도 혹시 번역이 됐나 우리나라에? 안 됐을 거예요. 아니 누가 뭐 거리대금에
그 말만 들었대. 근데 고려대금이 아니라 그냥 이자를 냈는데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어느 여학생을 여름에 이제 만났는데 방학이 돼서 너 방학 동안에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빚을 많이 져서 일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아야 된대. 누구한테 빚을 졌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한테. 그래서 내가 야 신학생인데 말이야. 아니 한국서 같으면 난 한국서 미국 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때가 한국서 같으면 부모가 가난해서 도와주지 못했지 빌려주는 건 없잖아요. 얘는 빌려주고 꾼 거예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서는. 그러니까 유니버설 어드헛이에요. 이거는 혈연이 문제가 안 된다고. 모두가 다 타자야. 그런데 아까 제가 시민사회는 모르는 사회의 윤리고 우리는 아는 사람한테는 다 잘하고 부정부패의 원천이야 그게.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네포티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연주의 무슨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논리. 부정부패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된다는 거는 대단한 공무원 돼서는 동창회 나가면 안 돼. 고위공직자는 절대로 부탁 청탁받기 일수인데 그 아는 사람한테 청탁받고 매정하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대부분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된다는 거, 학교 교사가 된다는 거, 공적 책임만다는 건 이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제 뭐 국민학교 선생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학교 선생이 되면 애들이 가난한 집안이냐 가난한 부잣집이냐 뭐 애가 코를 흘리냐 안 흘리냐 뭐 이쁘게 생겼냐 미게 생겼냐 이런 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학생을 자기 제자로 똑같이 취급한다는데 이게 성인군자가 아니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현대사회의 윤리는 모든 사람이 성인군자가 돼야 돼요. 공직자는 특히 더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군인들이나 뭐 교수들은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도 자신 있냐 그러면 자신 있다고 얘기 못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현대 사회는 모두가 타인이 되어버리는 사회에서 윤리가 진정으로 보편적인 윤리가 생기는 거예요. 유니버설 어드헛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타자지만 적어도 모든 타자를 보편적인 형제는 가톨릭의 이념이 여전히 맞다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인데 맹자는 벌써 이거를 통찰을 했어요. 맹자를 읽어보면 맹자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삼으라는 얘기는 묵자 사상 아닙니까? 맹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묵가를 비판하기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타인이 된다. 그러니까 유교윤리는 친친의 윤리야. 친한 사람에게 친한 거. graded love라고 그럽니다. 러브에 차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더 사랑하는 건 자연적인 게 아니냐. 근데 그거를 억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묵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타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맹자의 비판에 벌써 그게 남았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가르침대로 이자를 누구에든 이자를 안 받고 그냥 빌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니버설 브라더ಹು드가 맞겠죠. 근데 유니버설 브라더후드를 지금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세계 문명의 직면한 최대 난제 중의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레토릭만 말로만 그러지 지금 오늘도 아침에 뭐 백신 개발 토니 블레어가 많이 늙었더라고. 토니 블레어이지 영국 수상했던 사람. CNN에서 대담한 거 봤는데 이 사람은 그 백신 개발하게 되면 결국 부자들이 먼저 부자 국가들이 독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그거에 관심을 많이 표명하더라고. 자,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 트럼프 미국이 뭐 미국이 제일 먼저 개발하는지 모르죠. 그거 뭐 가난한 사람 나라에게 뭐 그 중에서 마스크도 못 만드는 주제에 뭐. 그런데 하여튼 우리도 백신 주권을 위해서는 개발할 수밖에 없고 얼마 차이 나지만 제일 먼저 하지는 못하겠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이게
모든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나라한테 우리가 지금 마스크라도 좀 주고 그래서 괜찮은 나라라는 평을 좀 받는 것 같은데 백신까지 개발해가지고 줄까 엄청난 돈이 든대요. 약 하나 개발하는데 유니버설 브라더스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대 사회의 시민윤리는 개인윤리보다는 시민윤리의 사회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윤리의 개인윤리를 할지라도 개인윤리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를 듭니다. 보세요. 내용이 달라졌어요. 가령 전통적인 유교의 덕의 윤리가 주로 나이나 성별 그리고 신분의 고하에 따른 덕,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불행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배려와 온정주의적인 온정을 베푼다는 그런 윤리 아닙니까? 맹자가 얘기하는 측은지심도 그런 거고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는 얘기할 정도로 그래도 측은지심을 누구한테 베푸냐 할 때는 graded love를 한다고 사랑의 차별을 둡니다. 차이를 둡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유교윤리는 이혼금지, 과부, 재가금지 등 가족윤리의 엄격한 규범을 강조했다면 제가 예를 드니 현대 시민사회윤리는 음주운전 안 하고 교통법규 잘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요. 탈세하지 않고 부과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납세 의무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지 않고 다 하는 일이 현대사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윤리입니다. 과부, 재가 이런 문제 무슨 온정주의, 온정 안 베풀어도 돼요. 엄청난 세금을 제대로 내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지 않고 종업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갑질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로 평가가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원칙을 잘 지키는 일이 새로운 시민사회의 중요한 윤리입니다.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 제가 독일에 한 10여 년 전에 있을 때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더라고. 야, 독일 사람도 참 훌륭하다.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도 시작했어요. 지금은 거의 아파트 사는데 얌체들이 가끔 있다고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시간을 굉장히 소비해야 돼요. 자기들 편하게 레이블을 딱딱 붙여놓고 포장을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이거 베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하도 힘드니까 가위로 레이블 딴 데를 아예 어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어려서 가위로 어려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따로 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닐 봉지끼리 먹고 이제 그런데 시간이 여가 그래도 요거를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전통사회에서 누구한테 친절하게 베풀고 가끔씩 사랑을 베풀고 동정 베풀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민사회 윤리예요.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 윤리를 고집하면 위선자가 되게 되고 자기는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허위의식을 낳기 쉽습니다. 사실은 얌체같이 쓰레기 몰래 버리고 말이야 이런 거 안 지키면서 세금 탈세하면서도 기업 잘한다고 자기는 아주 가끔 인정을 베푼다고 착각을 한다고. 인정 안 베풀어도 좋아요. 세금 똑똑히 내고 병역금이 똑똑히 내고 하고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시민사회 윤리예요. 그리고 현대 사회의 시민윤리는 개인윤리보다는 사회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당한 법과 불공정한 사회제도를 개선, 개혁하려 노력하지 않고 개인의 선행이나 덕행만을 강조하는 개인윤리는 위선이 되기 쉽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개인윤리에 치중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의한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법을 어긴 적이 없죠. 적어도 웬만한 사람도 법 안 어깁니다. 교통법규는 가끔 어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법을 어긴 적이 없죠. 보통 사람들이 법을 어깁니까? 또 세금도 되게 다 내는 데는 내고 착하게 살고 있다는 허위의식이야. 사회제도는 지금 부정부패로 만연됐고 제도가 엉망이라는 걸 알아도 개혁하지 않고는 그대로 좋다는 거나 찬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대 사회의 의인은 의로운 자는 자기가
불공정한 사회에서 온갖 기득권과 혜택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에 일말의 죄의식과 부채의식이라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현대사회의 의인입니다. 저는 봅니다. 이러한 죄의식 내지 부채의식이 십계명 같은 종교적 율법을 잘 지킨다고 사는 자만심보다, 도덕적 자만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십계명 잘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종업원에 갑질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베푸는, 이따금씩 베푸는, 무슨 온정이나 시혜라도 베푼다는 마음으로 하는 도덕적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 불공정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특혜고 특권일 수 있다는 것까지 의식한다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여기 부동산 투기 예를 들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거론되는 아파트 투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아파트 값의 급격한 상승은 명백히 불로소득입니다. 혹자는 자신은 집이 달랑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할 수도 없는데 날더러 어떡하려느냐 자꾸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처럼 비난한다고 되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더 나빴는데 이득이 생겼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된 수익에 대해서 고가의 세금만 자꾸 부과하면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는 거니. 지금 종편에서 맨날 그런 비판하지 않습니까? 조중동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이런 궤변에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개인적 사정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가 투기를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은 그의 재산이 사회 절대 다수를 점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축적하지 못할 정도로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아무한 일도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이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소액의 세금을 몇백만 원 정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난리가 나. 불공정 과세, 과세 조세 저항 이런 이름으로 막 부추겨 이게. 그런데 정편이 그런 건 좋은데 제 친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정말 그야말로 양심에 화형 맞은 사람이라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조세정을 부추기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건 사후에 뒷북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죠. 그것도 사실일지 몰라요. 그래도 하여튼 간에 이득이 있는 곳엔 과세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 과세를 조세정의 이름으로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데 난 안 된다고. 현대사회 윤리는 부동산 투기가 개인 인격 위주의 덕의 윤리, ethics of virtue 차원을 넘어서 법과 제도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각종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대책을 오히려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면 했지 불평하고 저항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윤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친구 가운데도 많아요. 현대사회는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회정의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봐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입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차이, 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명확한 인식이 두드러지게 부상을 합니다. 사회제도는 더 이상 신의 뜻이 아니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회제도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민의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개인적 선행보다도 법과 제도의 개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식을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제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하면 무슨 사회주의 물들었다는 동이 있다 소리 하다가 지금 미국 사회주의 타령하다가 지금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도 못하다고 지금 13만 명, 12만 몇 명이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대통령이 도대체 양심 있는 사람이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죽을 놈이 죽었다. 60%가 흑인이 죽었다니까 또. 솔직한 얘기는 대통령 자신이 레이시스트예요. 그런데 뭐 대통령 자신이 그 마스크 한번 쓰면 어때? 마스크 안 써? 자, 지금 마스크야말로 방역의 최첨단의 중요한 거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뭐 바보 돼서 마스크 쓰고 다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행히 심각사 넓어요. 공간에 비해서 1m, 2m도 될 수 있어요. 2m 이상도. 그런데 아니 마스크 대통령이 죽어도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죽었는데 데모 하는 구호가 뭔지 알았어요. Say his name. 이름을 부르라. 오죽 조지 플로이드 이름을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으면 흑인이지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데모의 구호가 됩니까? 근데 say his name.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대통령이 그 이름을 한 번도 입에 거론 안 했다는 거예요. 어제 6.25 뭐 참전용사 7명은 신원을 아니까 대통령이 그 사람 이름 하나씩 부르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 하여튼 뭐 제스처든 어떻든 간에 대통령은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몇십 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남의 나라 가서 있다가 또 마지막에 미군이 여기서 죽은 사람들 생각해봐요. 젊은 나이에 무슨 코리아가 어디 붙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끌려 나와서 여기서 죽었다가 70년이 지나서 지금 그 유해봉환 마지막에 프로그램 그거더라고. 상상을 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니 흑인이 그렇게 죽어서 온 나라가 난동이고 지금 프랑스 뭐 독일까지도 막 그냥 난동을 부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이름 한번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안 불러. 이게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는 거야. 그리고 흑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흑인 레이시스트들이 그 사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40%는 블락 지지층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백인 불자 남자들 가운데 자기가 남자라는 거,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는 거 외에는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 되게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이 되게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게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얼간이 같은 여자들이 또 좀 있을 거고 한 10%. 야,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걸 이번에 만천하에 민낯을 보여줬어요. 반면에 중국은 또 처음에 뭐 통계 조작을 뭐 이렇게 저렇게 전체주의 국가니까 중국도 민낯을 보여줬죠. 두 체제는 아웃이야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거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줬어요. 근데 쿠라파 선진국들은 또 왜 그 모양이야. 아이 좀 난동을 펴 지금. 자기가 이거 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겠다고 난동을 피우고 막 돌아다니고 지금 뭐 비치에 몰려들고 아이고 참 이거 정말 오래 살고 볼래지. 자, 이런 현대사회의 새로운 사회윤리의 중요성과 개인윤리의 위선과 허위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 종교계에도 전통적인 덕의 윤리를 넘어서 만인의 평등성과 인권, 행복과 사회정의에 초점을 맞추는 윤리, 커져만 가는 빈부의 격차, 날마다 악화되고 있는 환경생태계의 위기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도덕적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윤리가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의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개인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개인윤리를 못 지켜가지고 폐가 망신당하는 사회운동가들도 다 간혹 있어서 문제고 지금도 뭐 할머니 문제, 그 위안부 문제 가지고 지금 한 여자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건 나는 사실을 모르지만 하여튼 개인윤리는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윤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훨씬 중요한 것이 사회윤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건너뛰겠어요. 현대 세계는 윤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를 고치려는 정치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한 부도덕한 관행과 사회제도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누군가의 잘못된 정치 행위를 눈 감아주고 의도하지 않아도 동조하는 셈이 됩니다. 현상 유지가 최선이라는 무언의 정치 행위를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오면 정치하는 놈들은 다 썩었다고 싸잡아 비판하면서 정치 환멸만 조장하면서도 마치 자기는 아주 양심적으로 사는 듯 의롭게 사는 듯 아무런 도덕적 결함이나 책임이 없다는 듯 자기 기만과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정말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를 하기 어려워요. 친구니까. 근데 정말 친구라는 생각은 안 들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혼자 똑똑해, 혼자 깨끗해. 그런 선거도 안 한대, 자기가 투표도 안 한대. 그 뭐 잘났다고, 뭐 잘하는 거라고. 투표 안 하면 이대로가 졌어이다, 그 얘기야. 그렇죠? 이대로가 졌어이다. 당신 그거냐? 그러면 그것도 아닐 거라고 그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혼자 깨끗한 척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민주사회에서 자유와 정의는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필수적입니다. 전통사회에서 없었던 가장 중요한 윤리가 자유, 정의입니다. 이 밸런스를 어떻게 취하냐. 이거를 제대로 취하는 나라는 그래도 독일이 제일 가까운데 독일도 그 이번에 보니까 뭐 난리가 났대 또. 아니야. 없어. 거의 없어요. 예? 현대사회에서. 근데 이거는 모두가 이거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건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도 지금 스웨덴 복지국가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민주주의를 실험했던 나라들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명분으로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가나 이번에 당한 거예요. 복지국가들이 전부 다 몇천 명씩 몇백 명씩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우리만도 못한 그런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또 제대로 하느냐? 사회민주주의 가려면 멀었죠. 그래도 하여튼 한국적인 어떤 유기가 있는지 공동체 윤리가 있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따뜻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준다. 복지를 한다는 데 대해서 뭐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자유와 정의의 균형이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라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이상에 도달한 사회는 지구상 하나도 없고 비교적 근접한 사회는 몇 곳을 꼽을 수 있지만 최근의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판단마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독일을 보니까 흑인들이 난동쳐가지고 뭐 휴대폰 다 가져가고 뭐 금방 털고 그런 것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독일에서도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 사람들은 법규를 잘 지키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자, 죄의식 복음주의의 핵심은 죄의식인데 죄의식을 있는 건 나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죄의식은 비판의식을 따릅니다. 근데 비판이 자기의 개인적인 잘못, 뭐 바람을 폈다든지 무슨 개인의 욕망을 했다든지 또 뭐 하여튼 개인의 잘못에 하고 상대방의 잘못에 화살을 많이 던지는데 사회 비판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회의식이 없다 보니까 사회 비판은 잘하면 무슨 빨갱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윤리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인 윤리하면 개인 비판이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개인의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게 차라리 낫고 사회를 향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 비판 의식은 없다고. 그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다르다는 거,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제일 날카롭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듣는 좋은 예가 라이널드 니버라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며 윤리학자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현대 고전이에요. 도덕적인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 부도덕한 사회의 제도가
고치지 않는 한은 부도덕한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려는 사람도 결국에 가서는 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윤리와 개인윤리는 분명히 구별하고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하는데 정말 설득력 있는 고전입니다. 꼭 한번 읽어봐야 돼.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사회의식이 없는 것은 죄를 강조한다는 자체가 아니라 죄가 사회적 부도덕한 사회제도로 번역이 돼서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 보니까 남의 죄, 자기 죄의 고발은 잘하는데 자기 죄도 아주 형식적이고 십계명 무슨 뭘 안 지켰다, 요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벌레 같은 죄인이다 말이야. 뭐 그러다가 나가서는 또 세상에 가서 나쁜 짓을 온갖 나쁜 짓을 또 하고. 이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비판한 거예요. 그러고는 또 교회 와서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나가서 또 나쁜 짓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얘기를 마무리 질 때가 됐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의는 사회 만인을 위한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정의와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정의는 사회 정의는 만인을 위한 사랑이고 순수한 사랑이야.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수, 베푼다는 생각 없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는 순수한 사랑이 사회정의야. 세금 우리 복지 세금 내서 복지 정책은 그런 거야. 누구 덕에 저 사람이 혜택을 받는지 몰라. 얼마 전에도 우리 뭐 저희 집도 80만 원 받았어. 어이구 괜찮더라고. 그 다 나눠주긴 했지만 그래요. 자선을 베풀다 할 때는 아무리 순수하게 베푼다 해도 온정주의를 할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내가 뭐를 준다, 베풀어 준다는 이런 의식을 하니까 이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제도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는 사회제도예요. 그거는 정말 세금을 통해서 하니까 그 세금이 누구,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떻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세금 좀 내라니까 그 나라에서 세금 쓰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구실로 사는 사람인데 그것도 난 잘못했다고 봐. 교회 헌금 낼 때 뭐 교회에서 자기 생각대로 쓰지 않는다고 헌금 안 내겠다는 거하고도 비슷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더러. 예? 교인들 가운데 얄밉죠. 세금을 뭐 아니 그렇다고 해서 탈세를 하면 되겠어요. 근데 세금을 냈다고 나라가 뭐 자기 뜻대로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래도 나는 세금 내는 거나 교회 헌금 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그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지.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인리가 정의가 사랑이라는 의식이 필요해요. 정의가 사랑이냐 정의냐 사랑이냐 가지고 뭐 한참 토론할 때도 있었어요. 무시할 때 시절에 고등학교 때 그런 토론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정의는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더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 이거를 알면 오늘날 종교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태의에는 기껏해야 개인의 윤리, 신분윤리, 체면의 윤리 이런 정도는 훨씬 넘어설 겁니다. 이것으로 제 9강을 마칩니다.